내 이름은 박서연이다. 나는 38살의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7살 딸아이의 엄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 정민호와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 결혼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의심과 피로,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뿐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외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늦은 귀가 휴대폰에 잠겨있는 비밀번호, 낯선 향수 냄새. 하지만 그것이 점점 명백해지자 나는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그의 직장 동료였고 더욱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최영숙이 오히려 그 여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이었다. 민호가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건 내가 아내로서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내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칼날 같았다. 결정적인 날은 한여름 끈적한 공기가 숨통을 조이던 7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방학식이 있던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웃음소리.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올려져 있었다. 언제까지 버틸 거야? 도장 찍어.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상간녀가 내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듯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내 분노를 자극했다. 싫어요. 전 절대 못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이었다. 상간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내 팔뚝에 깊게 파고들었고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긁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손에 잡히는 컵을 집어들어 내 어깨에 던졌다. 컵이 부딪히며 따가운 통증이 퍼졌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왜 말을 안 들어? 이 집안 망신을 내가 다 시키는구나. 나는 속수무책으로 두 사람에게 당하고 있었다. 팔뚝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어깨에는 컵이 부딪히며 멍이 들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건 폭행이에요. 멈춰요. 그러나 그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문은 이미 시어머니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였다. 소란을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불러요. 그제야 상황은 잠시 멈췄지만 이미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몇 분 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순식간에 얌전한 얼굴을 하고는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려 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가 뭘 그렇게 했다고 이 난리를 쳐요? 이 여자가 도장을 안 찍겠다고 발악을 하니까. 좀 말리다 보니 팔이 스친 것뿐이지 무슨 폭행이에요? 그러나 내 팔에는 분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경찰관이 내 팔을 살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분, 병원 가셔서 진단서부터 받으세요. 증거가 남을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여전히 나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다. 고소? 내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 오히려 더 고달파질걸?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피해자분, 고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해? 내가 사람 새끼냐? 우리 아들한테 매달리면서 나를 고소해? 내 인생 끝난 거야.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끝나는 건 제 인생이 아니라 당신들의 오만이에요.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웃 아주머니가 돌봐주던 딸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내게 안겨와 말했다. 엄마, 왜 울어? 누가 엄마 괴롭혔어? 그 순간 나는 모든 이유를 알았다. 내가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이유. 내 딸 지유에게는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만 그녀에게 당당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걸. 나는 인천 연수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자랐다. 골목 입구에는 분식집 간판이 삐딱하게 달려 있었고 버스 30-1을 타면 초등학교까지 내 정거장이었다. 엄마 한미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한여름에도 긴 팔을 걸치고 세탁소 앞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받침대를 끼워 고정하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나는 종종 세탁물에 붙은 번호표를 건네는 일을 도왔다. 땀이 배어 젖은 셔츠에서 비린 다림질 냄새와 섞여 나오는 스팀의 열기에 눈이 시큰거릴 때면 엄마는 장갑을 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우리 오늘 저녁은 김치부침개다. 엄마의 말은 늘 우리로 시작했다. 우리. 나는 그 우리라는 말이 좋아서 종종 엄마의 땀 냄새까지 좋아하려고 애썼다. 우리 집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었다. 아니, 엄마는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으려 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빠는 먼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먼 곳이란 표현은 아이에게 친절하면서도 잔인했다. 장소도 방향도 없으니 도착이란 개념도 없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 국어 시간에 서술어와 목적어를 배울 때 나는 문장 속 아빠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몰랐다. 우리 집의 문장에는 아빠가 목적도 주어도 서술어도 아니었다. 그냥 빈칸.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 친구 이정아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거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눈빛이라는 단어의 실체를 보았다. 정아 엄마의 눈빛. 손님을 맞는 미소 뒤에 얇게 깔린 미세한 경계. 서연이는 부모님이. 질문의 끝은 내려앉았고 나는 준비된 답을 꺼냈다. 엄마랑 둘이 살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그 다음 날 정아는 나를 피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가던 내가 복도에서 마주치면 정아는 손에 쥔 우유팩을 들여다보았다. 슬펐냐고? 이상하게 슬프기보다는 당혹스러웠다. 내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엇을 얼마나 바꿔놓았길래 이렇게 갑자기 환해졌을까? 아빠라는 단어 하나가.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눈치라는 새로운 감각을 탑재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족을 주제로 글쓰기를 내주면 나는 늘 주제를 변형했다. 가정 대신 집이라 쓰거나 부모님 대신 어른이라고 썼다. 누군가 농담처럼 아빠가 없으니 자유롭겠다라고 말하면 나는 진짜 자유의 사전을 찾아 눈을 박았다. 자유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사전은 친절하되 현실에는 응용이 어려웠다. 자유는 있음보다 없음으로 규정될 때가 더 많았다. 없는 걸 안 보이게 하는 기술, 나는 그 기술을 빨리 익혀야 했다. 그래도 나를 인간으로 만든 건 까칠한 현실만은 아니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살던 최분자 아주머니는 가끔 대문 앞에 쌀 한 되를 놓고 갔다. 바람이 가져다 줬다 생각해. 그녀는 기부자라는 사실이 들키지 않는 걸 좋아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던 골목 아이들 무리에서 나는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분자 아주머니는 절대로 나를 구별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내게 기울어진 온기, 그 따뜻함이 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가 놓인 자리를 한 번 더 보기. 엄마의 말도 그랬다. 사람은 다 저마다의 바람과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병원 복도의 하얀 빛이 왜 그렇게 서늘한지 알 것 같았다.
형광등 아래에서는 모든 고장이 적나라해진다. 실밥, 멍, 빈 주머니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엄마는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방과 후에 세탁소 일을 더 많이 도왔다. 세탁물에 달린 국인 부분 오염 표시를 읽는 법, 겨울 외투에 붙은 모피의 재질에 따라 드라이 시간을 조절하는 법, 고객이 찾기 전날 옷걸이를 앞방향으로 정리해두는 루틴.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을 움직여 큰 하루를 지탱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아르바이트를 놓지 않았다. 편의점 야간밤 10시 새벽 2시 식당. 서빙 주말 점심 시험 기간에는 문제집 정리 출판사에서 간단한 검수 아르바이트. 체력은 늘 마이너스였고 졸음은 수업 시간에 내 뒤통수를 톡톡 건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어와 국어는 성적이 더 올랐다. 문장 속 결핍이 눈에 더 잘 들어왔고 작가가 숨겨둔 인물의 동기를 직감으로 짚어내는 일이 즐거웠다. 특히 소설 속 인물들이 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울고 견디는 장면을 읽을 때면 나는 그들의 손목을 붙잡아준 듯한 묘한 위안을 느꼈다. 없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다. 우리의 정의가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문학이 먼저 알려줬다. 엄마는 내게 아빠 이야기를 극구 피했지만 한 번은 예외가 있었다. 고3 봄날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성적표에 찍힌 전국 2%라는 숫자보다 엄마는 내 손등에 굳은 살을 먼저 봤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말하던 엄마가 부엌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다가 불쑥 말했다. 너 아빠는 멀리 갔어. 나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멀리가 어디냐고. 설명하기 어려워. 다만 기억해. 떠난 사람이 있어도 남은 사람이 반드시 불행해야 하는 건 아니야. 대답 같지 않은 대답.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불행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덜어내는 사람이 되자. 대학 전공을 문과에서 사회복지로 바꾸자는 생각이 싹 텄다. 하지만 현실은 넉넉지 않았다. 등록금, 생활비, 엄마의 병원비. 나는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결국 경영학을 택했고 그 선택의 끝에서 나는 한 조직의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의 직장, 지금의 내일. 정민호를 만난 건 대학 3학년 때였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밤을 새던 날 커피가 모자라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갔는데 민호가 내 앞에서 마지막 캔을 뽑아들었다. 민호는 한 모금 마시고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남은 절반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캔 윗부분을 휴지로 닦아받았다. 아주 사소한 배려, 다른 사람이 마신 자리에는 휴지를 한 번 대고 입을 대는 행동, 그 작은 차이가 이상하게 좋았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내 자리에 초코바를 올려두었고 시험 기간이 지나고 계절 학기가 끝날 때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동안 나는 시어머니 최영숙의 눈빛에서 정아 엄마의 그것과 유사한 결을 읽어냈다. 다만 훨씬 더 노골적으로 체면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는 물었다. 가족은? 나는 준비한 답을 꺼냈다. 엄마랑 둘이 컸습니다. 최영숙의 숟가락이 공기 중에서 잠깐 멈췄다. 그는 곧바로 결혼식 하객과 예단 예물의 목록을 꺼내들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는 내 옆자리에 없는 사람을 세고 있었고 그 결핍의 숫자를 내게 기입하려 했다. 그때 민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린 우리가 채울게요. 그 말 한 줄이 나를 설득했다. 아, 저 사람은 결핍의 빈칸에 이름을 써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었다. 결혼 후 몇 해는 평온했다. 우리 둘이 벌어들인 돈으로 엄마가 하던 세탁소를 정리해 작은 원룸에서 전세로 옮겼다. 딸 지우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란 시간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 했다. 밤중 수유를 하며 아이의 작고 뜨거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움켜쥐던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아이가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자. 그 약속은 나의 종교가 되었다. 교회 대신, 성당 대신 나는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결혼 7년 차에 민호는 달라졌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옮기고 야근이 잦아졌다.
휴대폰은 잠금이 더 촘촘해졌고 집에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옅게 따라왔다. 나는 처음에는 눈을 감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둔하지만 다정한 사람에게도 공백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나 어느 날 세탁물 바구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을 때 변명은 힘을 잃었다. 호텔 라운지 바. 2잔의 칵테일. 나와는 가지 않았던 곳의 이름. 그날 밤 나는 질문 대신 기다림을 택했다. 분노가 거칠게 튀어나오면 대화의 문이 닫힌다는 걸 나는 아랫집 부부의 싸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나는 질문 대신 기록했다. 날짜, 늦은 귀가 시간, 향수의 잔향, 말끝의 허공, 씻지 않고 잠든 날의 반복. 기록은 나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여자가 눈치가 있어야 가정을 지키지. 남자가 바람기를 보인다면 더 잘하면 돼. 더 잘하면. 그 단어는 칼날이었다. 더 무엇을? 더 잘 웃기? 더 잘 참기? 더 잘 침묵하기? 나는 웃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마치 문장 교정자처럼 내 삶의 단어를 고치려 했다. 의심을 관용으로, 불편함을 가정의 평화로, 사실을 체면으로. 그런데 글자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사실은 사실이고 체온이 식는 건 체온이 식는 것이다. 내가 끝끝내 이혼을 망설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옥. 내 유년의 빈칸을 이 아이가 또렷하게 겪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아빠라는 사람을 어떤 색으로 채워 넣을지, 어떤 친구의 엄마가 어떤 말투로 질문할지 그 눈빛까지 상상됐다. 나는 제발 그 아이가 그런 눈빛을 배우지 않기를 바랐다. 사람을 빈칸으로 판단하는 눈빛, 그런 눈빛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그래서 나는 오래 참았다. 장바구니에 필수품과 지우가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씩 고르는 생활, 아이가 잠든 뒤. 동화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야근 로그를 확인하는 밤들,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깨어 다음 날의 아침밥 재료를 씻는 새벽 그 모든 반복이 내게 아직이라는 단어를 주었다. 아직 버틸 수 있다. 아직 더 해볼 수 있다. 아직. 하지만 폭력은 경계였다. 누군가의 손이 내 팔을 긁고 컵이 내 어깨에 부딪히고 그 손이 멈추지 않을 때 그때는 아직이 더 이상으로 바뀐다. 나는 경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진단서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타박상, 찰과상, 우측 어깨 부위 연부 조직 손상 의심. 진단서는 차갑게 객관적이었다. 오히려 그게 나를 살렸다. 사실은 감정보다 서늘하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웃 박태은 아주머니가 지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왔다. 지우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그 작은 손이 내 등을 두드릴 때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보았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두려움을 이름 붙이고 그 이름을 조용히 낮추는 사람들. 혈연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어지는 가족. 나의 유년이 내 삶을 공고히 했다면 이 순간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과거가 내게 준 건 잠재적 유약함이 아니라 여차하면 움켜쥘 용기였다. 다음 날 나는 회사 인사팀에 반차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오전 반차 부탁드립니다. 사유를 더 쓰지 않았다. 메일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같은 팀의 윤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내 눈빛이 진실을 배반했을 것이다. 윤대리는 서랍에서 작은 박스를 꺼내 내밀었다. 아카시아 꿀차. 속이 쓰릴 때 좋대요. 누군가가 건넨 사소한 위로가 그날의 내 식도를 타고 아주 느리게 내려갔다. 위로는 크게 외치지 않는다. 속삭임으로도 충분하다. 오전 10시 파출소에 갔다. 전날 작성한 초동 진술서를 검토했고 담당 경찰은 내게 고소장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사실관계, 피해 정도, 가해자 특정, 증거물 첨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내가 기록해둔 날짜들과 메시지 캡처, 상처 사진,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 의사. 파일명은 질서 정연했다. 2025-7-12 늦은 귀가.
제2팩 2025-7-15 집문화펀성 M45 담당 경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내 어깨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나는 잠깐 화장실에서 눈가를 꾹 눌렀다. 거울 속 얼굴이 내가 낯설었다. 그런데 낯설 속에서 나는 오히려 내가 돌아온 것 같았다. 버티는 사람에서 결심한 사람으로 파출소를 나와 골목 끝까지 걸었다. 햇빛이 유난히 뜨거운 날이었다. 나는 문득 초등학교 6학년 그날이 떠올랐다. 정아 엄마의 거실, 정아의 시선, 돌아오는 내 그림자의 얇음. 그날의 나는 혼자였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유가 있고 박태은 아주머니가 있고 윤대리가 있고 기록이 있고 진단서가 있고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연결감이 내 등 뒤에 있다. 누군가의 오래된 약속이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았지만 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폭풍을 통과하고 나서야 찾아오는 고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생각 잘해. 내가 고소하면 다 끝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냄비에 된장국을 끓였다. 지우는 숙제를 끝내고 크레파스로 집을 그렸다. 지붕 위에 굵은 선으로 연기가 올라가고 창문 옆에 큰 화분이 놓여 있었다. 엄마, 여기에 누구 그려줄까? 지우가 물었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림 속 집안에 나와 자신을 그렸다. 그리고 생각하듯 문턱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덧붙였다. 이건 이름이 뭐야? 흰둥이.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에 퍼졌다. 이 정도면 괜찮다. 잠들기 전 나는 노트를 다시 열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었다. 나는 내가 지킬 사람을 정확히 안다. 두 번째 줄에 적었다. 나는 나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겠다. 세 번째 줄. 나는 내 딸을 피해자로 키우지 않겠다. 마지막 줄. 나는 내 과거를 변명으로 쓰지 않겠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잉크가 살짝 번졌다. 번짐도 기록이다. 완벽하지 않은 선도 훌륭한 경계가 된다. 불을 끄고 누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그 바람에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없는 것의 자리는 늘 바람이 드나든다. 하지만 바람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창문을 닫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니까. 내일은 창문을 반쯤만 열어둘 생각이다. 집안의 공기를 오래된 냄새가 아니라 새 공기로 채우기 위해.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릴 적 세탁소 앞 엄마가 셔터를 반쯤 올리던 새벽. 셔터의 금속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나는 엄마를 도와 셔터 받침대를 끼웠다. 셔터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금속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 떨림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놓아도 돼. 나는 손을 뗐다. 셔터는 쓰러지지 않았다. 제발 쓰러지지 마. 그런데 셔터는 서 있었다. 나 없이도 서 있었다. 꿈에서 깼을 때 나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붙잡고 서 있게 만든 것은 내 손이 아니라 구조였구나. 구조는 기록으로, 약속으로, 법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 지우에게 빵을 구워주었다. 식탁 위 햇빛의 사선이 접시를 반쯤 덮었다. 그 사선 위로 빵 부스러기가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 파출소에서 연락이 올 거야. 고소장 정식 접수에 대한 절차 그리고 피의자 조사 일정 안내. 주머니에서 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박서연 씨 되시죠?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 네, 박서연입니다. 저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강윤호 검사입니다. 어제 파출소에서 접수한 건 관련해 몇 가지 확인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검사 이 단어는 내 일상에 잘 쓰이지 않던 단어였다.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의 머리칼을 묶어주었다. 고무줄이 한 번에 잘 감기지 않아
다시 풀어 느슨하게 잡아 돌렸다. 아이가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 머리 예쁘다. 나는 웃었다. 그러네.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내가 돌아와 있었다. 과거는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나는 과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위에 길을 놓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나는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았다. 손이 문고리의 온도를 기억했다. 문을 잠그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그 말에는 여러 뜻이 들어 있었다. 이제는 나. 이제는 우리. 이제는 끝. 그리고 이제는 시작.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서류철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문 앞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정아 엄마의 거실을 떠올렸다. 낯선 눈빛, 경계, 침묵. 나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거실이 아니라 사무실이었다. 형광등 아래 종이들이 질서 있게 쌓여 있고 유리컵 속 펜들이 고개를 세우고 있었다. 그 질서로 들어가면서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처음으로 내 유년이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빈칸을 보는 눈은 이제 증거의 빈칸을 메우는 눈이 될 것이다. 강윤호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는 내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기록을 잘 해두셨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기록은 늘 당신 편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서 들었던 우리라는 단어와 닿았다. 기록과 우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어떤 오래된 문이 조용히 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낯설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다. 내 유년의 공기와 같은 냄새,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의 기척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첫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조경찬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알 것 같았다. 오래 걸려 도착한 약속이 마침내 내 앞에 서 있다고. 강윤호 검사의 사무실에서 처음 조경찬 판사를 만난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다. 그는 정중히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몰려왔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마치 오래된 앨범 속 흑백 사진을 만지는 듯한 이질적인 감촉이었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눈이 시큰해졌다. 그가 말했다. 박서연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부터 함께 법 공부를 하던 동기였습니다. 서연 씨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혹시나 싶었죠. 그리고 어제 윤호를 통해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 혹시가 확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아버지. 내가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솟았다.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왜 살아있는 듯이 말하는 걸까? 죄송하지만 전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엄마는 늘 멀리 갔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조 판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당신 아버지가 제게 남긴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언젠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가 오면 대신 곁을 지켜달라. 그 부탁이 제 삶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삶을 지탱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에는 오래된 볼펜 자국으로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내 얼굴과 닮은 눈매, 똑같이 왼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웃음. 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편지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서연아, 아빠는 너를 안고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언제든 아버지가 필요할 때 꼭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 거야.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거라. 사랑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눈물이 아니라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다. 왜일까? 그토록 비어있던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실체를 얻은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윤호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박서연 씨,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가정사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협박, 상간행위 모두 형사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와 절차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록을 바탕으로 싸워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기록해둔 일기, 사진, 음성 파일, 문자 메시지 그것들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했다. 아버지의 친구와 그 아들이 내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 판사가 덧붙였다. 서연 씨, 저는 법정에서 직접 사건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호 검사가 절차를 이끌 것이고 저는 당신이 흔들릴 때 곁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군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있던 오래된 결핍이 조금은 메워지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을 하는 자리, 시어머니 최영숙과 상간녀 박혜정도 불려나왔다. 그들은 여전히 뻔뻔했다. 경찰 양반, 우리가 며느리 좀 혼낸 게 죄가 됩니까? 며느리가 집안을 말아먹을 기세니까 따끔하게 혼낸 거지. 맞아요. 그냥 말싸움 하다가 팔이 스친 건데 이걸 폭행이라고 하다니요. 나는 차분하게 팔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 앞에서 거짓은 힘을 잃는다. 조 판사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강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물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송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이 내 편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 정민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제발 고소 취하해. 엄마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너도 알잖아. 지우 생각해서라도 그만해. 나는 침묵했다. 그 목소리에는 뉘우침보다는 자기 보전의 절박함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지우를 핑계대지 마. 내가 지우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이 떨렸다. 아직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며칠 후 강 검사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박서연 씨,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 되십니까?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외진 카페였다. 카페 한 구석 자리에서 그와 조 판사가 앉아 있었다. 조 판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건 박혜정 씨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우리 쪽 변호사 후배가 설득했죠. 민호 씨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공모 정황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토록 증거가 없어서 손 쓸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는 내 손에 들어왔으니. 조 판사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올 겁니다. 고소와 소송은 당신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원했던 건 분명합니다. 당신이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겁던 단어 아버지가 내게 힘을 주는 듯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 지유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어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과거의 빈칸을 메우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딸에게 더 이상 물려줄 상처가 없도록 하겠다. 나는 끝까지 싸워서 나와 지유의 세상을 다시 세우리라. 펜 끝에서 번져나오는 잉크가 눈물과 섞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재판정에 들어선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벽에 걸린 국화 문양, 정면 높은 자리에 앉은 판사, 그리고 방청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는 사람들. 나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두 손에 쥔 서류철은 떨림을 막아주었다. 그 안에는 사진, 음성 녹취, 진술서, 진단서 내 지난 몇 달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고석에는 시어머니 최영숙과 상간녀 박혜정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맨얼굴로 만든다. 화장도 말재주도 체면도 소용없다. 오직 사실만이 그 사람의 옆에 서 있게 된다. 검찰 측 대리인으로 선 강윤호 검사가 일어나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피해자 박서연 씨는 지난 7월 15일 시어머니 최영숙과 피고 박혜정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 증거 그리고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박혜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정민호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자필 진술서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든든한 건 처음이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애써 방어하려 했지만 증거와 기록 앞에서 변명은 힘을 잃었다. 변호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피고들이 일시적으로 격앙되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상처를 남겼다면 그것이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드디어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음을 실감했다. 며칠 후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시어머니 최영숙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 상간녀 박혜정에게는 벌금형과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법은 더디지만 결국 움직였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었다. 정민호는 태도를 바꿔 합의 이혼을 제안해왔다. 서연아, 엄마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사이만큼은 좋게 끝내자. 지유 양육비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주겠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좋게 끝낼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야. 이혼 재판은 길고 지루했지만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강 검사와 변호사들의 도움 속에 나는 일기장과 녹취록, 진술서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행 기록, 남편의 외도 정황, 그리고 지유가 목격한 다툼까지. 재판부는 결국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양육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으로 쌓였던 지난 세월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다. 이혼 확정 후 나는 지유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다. 이사 첫날 지유는 창문 옆에 앉아 해를 가득 받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여긴 따뜻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우리 집은 이제 따뜻하다. 폭력과 모욕이 아닌 웃음과 밤 냄새가 가득한 공간. 나는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단어를 마음 놓고 쓸 수 있었다. 조경찬 판사는 이따금 우리 집에 들렀다. 그는 지유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간단한 퍼즐을 함께 맞추기도 했다. 지유는 그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윤호 검사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 사건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그는 말했다.
박서연 씨, 이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싸움의 승리자이자 지우에게 세상을 가르쳐 줄 주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피해자가 아닌 주체. 이제야 내 인생이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가을이 되어 지우의 유치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가족을 주제로 노래를 불렀다. 지우는 무대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엄마랑 나랑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기쁨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과거는 내게 더 이상 짐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 시간이고 지우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였다. 밤에 지우를 재우고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당신이 남겨두신 빈칸은 이제 제 손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저와 지우는 잘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아이의 세상을 지켜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하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